자, 이제 챕터 2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교재 68쪽 한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 해서 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거의 시험에 한 문제가 꼭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요 앞에까지 우리가 교재 67쪽까지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두 문제 정도 가량이 나와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여기 한국 경찰까지 하면 이제 세 문제.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한국 경찰까지 배우면은 15점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죠. 예. 자, 한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 우선 우리가 시대를 우리 한국의 역사 시대 구분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어느 때부터 시작해? 고조선, 그죠? 예. 고조선 시대 마감하고 부족 국가 시대. 국가 시대. 그 다음에 삼국 시대. 삼국 시대. 그 다음이 뭐야? 통일한 게 뭐예요? 삼국 시대. 통일신라. 그 다음이 고려. 그 다음이 조선. 그 다음에 어떻게? 대한민국. 이렇게 정부 수립이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이 시대에서 이제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때가 크게 두 가지 시기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조선 시대에 조선 이어져 오다가 이제 언제 했어요? 1910년에 일제에게 이제 강점당하죠. 그래서 일제 식민지 시대가 되는 때가 있고, 그런데 요 조선 시대를 구분해 보면 일제 강점되기 직전에 우리나라가 스스로 뭔가 개혁 정책을 추진할 때가 있어. 그때가 어느 때냐면 이제 가보년에 개혁이 시작됐다 그래서 가보개혁이라고 하죠. 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요 전 시대를 전근대적인 시기, 여기를 근대적 시기 이렇게 나눕니다. 근대 경찰, 전근대적인 경찰 이렇게 나누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 가보개혁이 성공했느냐? 성공을 제대로 못했어. 그래갖고 일제 강점기가 있죠. 일제 강점기. 그래서 36년간 지배를 받다가 1948년 해방. 그 다음에 45년도에 해방이 돼요. 1945년에 해방됐다가 해방됐는데 바로 우리 독립국가가 된 게 아니고 미군으로부터 미국의 3년 동안 군사 정부에 의한 지배를 받습니다. 3년 동안의 미군정 시기가 있었고 1948년에 대한민국이 이제 정부 수립이 이루어지죠. 48년부터 쭉 이어져 오다가 언제가 또 중요한 때냐면 1991년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이때가 이제 뭔가 중요한 분수령이 되면 그게 이제 경찰법이라는 경찰 조직에 관한 법이 만들어지면서 획기적으로 새로이 출발하게 됩니다. 이런 구분이 있어요. 그러면 각 시대별로 각 시기별로 그때의 경찰 조직과 또 경찰 업무를 담당했던 기관들, 제도 이런 거에 대해서 특징들을 잡아서 잘 공부해 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공부해 보면서 뭐 어려운 이해하는데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런 거 별로 없었죠. 경찰학개론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다 정확히 출제가 자주 되는 그 어느 부분이 출제가 자주 되는지를 잘 타깃을 잡아서 확실하게 암기해 놓는 거예요. 정확하게 암기해 놓는 게 중요해요. 근데 암기라는 게 어때요? 한번 암기했다 생각했는데 뭐야? 다음 날 아니면 3일 지나거나 일주일 지나면 가물가물. 그죠? 바로 그 점 때문에 계속 반복이 필요한 거예요. 반복해서 확실히 암기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경찰학개론은 암기 과목이에요. 암기 과목. 따라서 여러분들 암기 되게 잘하시잖아요. 그죠? 시험이 앞에 있다. 그래서 암기 과목이다. 잘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중요하고 뭘 암기해야 될지를 알고 암기해야지. 엉뚱한 데를 열심히 암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68쪽에 한국 경찰사 시대 구분 이렇게 됐죠?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세 차례 가보개혁, 그다음에 일제로부터 해방된 시점, 그다음에 1991년 경찰법 만들어진 시점을 세 개 크게 시점을 기준으로 구분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가지고 이제 거기 표로 구분해 봤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거기서 그 표에서 뭐 그냥 가볍게 읽어요. 읽고 하나 정도만 우리가 구분해 봅시다. 뭘 구분하냐면 전근대적 경찰 시기가 어느 때까지예요? 전근대적 아까 갑오개혁을 기준으로 나눈다 그랬죠? 그러면 갑오개혁 이전이죠? 갑오개혁까지인데 갑오개혁 이전의 전근대적 경찰 시기는 특징의 첫째 줄 밑줄 쳐주세요. 뭐예요? 경찰 기능이 미분화됐다. 미분화.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이렇게 이제 사회공공의 안녕질서 업무를 맡는 요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 조직이라는 게 따로 이렇게 있지는 않았고, 우리 옛날에 보면 우리 뭐 가까운 역사 조선시대 아니에요. 조선시대 사또가 뭐해요? 세금도 걷죠, 응? 뭐 토목공사도 하죠. 또 뭐 또 할까요? 예, 뭐 범죄 수사도 하고 체포해서 처벌하고 경찰 기능도 다 하는 거예요. 또 거기다 그 군사들 지휘해서 전쟁도 하고. 그러니까 그 갑오개혁 이전 시기까지는 국가의 그 어떤 오늘날로 따지면 이런 역할이 구분돼서 행해지질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경찰 조직이 수행하는 오늘날의 그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한다는 그 임무, 기능이 독립적으로 독립된 기관에서 수행되지는 않았다. 이게 이제 그 갑오개혁 이전 시기고, 반면에 갑오개혁 1894년 갑오개혁 이후부터는 이제 이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경찰 업무만 전담하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근대적 경찰 하면서 그 특징의 첫째 줄, 바로 그 경찰 기능이 분화. 요거는 갑오개혁 이전이냐 이후가 기준이 된다. 일단 여기서 그거 하나만 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밑에 봅시다. 자, 다시 한번 또 설명하죠.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제도 이랬어요. 1890 조선시대인 1894년 갑오년 개혁을 추진하기 이전 시대에 공통된 특징. 자, 박스 안에 거 일단 찍어보세요. 박스 안에 키워드는 뭐예요? 미분화, 통합적으로, 미분화 통합적으로 행사됐다. 분리 안 됐다 그랬죠? 두 번째는요, 경찰의 역할이 뭐예요? 시민들의 생명, 시체, 재산 보호. 이게 주 목적이 아니고, 첫째 줄에 뭐 있다고요? 전제 왕권의 공고화. 왕권을 보호하는 데 주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전제 왕권의 공고화. 요게 포인트. 그다음에 세 번째 점은 중요한 게 뭐야?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았냐?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 시기. 우리 대충 아시죠? 그 시기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세 개 단의 포인트를 두고 체크한 뒤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요거를 한데 묶어서 부족국가시대라고 표현하고 표현하고 먼저 설명하죠. 여러분들 고조선 중요 고조선 내용 봅시다. 자, 고조선 시대에 8개 조항의 법조항이 있었다 그래요. 8조 근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으나 오늘날 전해지는 그 조문은 3개만 전해진다. 그래서 거기에 하여튼 여러분 고조선 8조 근법 내용 조목 전해지는 3가지 내용 뭐예요? 살인, 상해, 절도죄입니다. 살인죄, 상해죄, 절도죄. 그 내용 알아둬야 돼요. 살인하면 바로 죽인다. 상해를 가한 자는 곡물로 배상하도록 한다. 절도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그죠? 그 다음에 용서받으려면 50만 전 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살인, 현재 전해지는 그 3조목의 죄가 뭔지, 살인, 상해, 절도죄, 요거 3가지다. 요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이 8조근법이라는 이 법이 있었다는 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동그라미 2번. 자, 거기에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해서 설명이 있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디귿번이에요. 디귿번. 디귿번에 뭐 했어요? 여러분들 살인죄, 상해죄가 있다는 건 생명, 신체 보호했다는 거예요. 개인의. 그죠? 그 다음에 절도죄가 있다는 건 사유재산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고조선 시대부터 뭐가 있었다? 디귿번. 생명, 신체, 사유재산 보호. 그런 보호된다는 사상이 이미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디귿번이 중요. 생명, 신체, 사유재산 보호 이미 이때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밑에 여러분들 한사군 시대라고 했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마세요. 한사군 시대는 이 고조선이 중국의 한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고조선 지역의 한나라가 말하면 식민지로서 4개의
그 지역을 이제 나눠가지고 뭐 낙랑군, 진봉군 이런 식으로 해서 4개 지역을 식민지로 운영했던 때예요. 별로 우리가 우리의 독자적인 역사 이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별로 예전에는 낸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거의 안 내는 편이에요. 응? 그래서 중국식대로 운영된 거라 넘어가세요. 그러면 이제 쌍가루 3번 오면 제목이 이제 남북 부족국가 시대 이렇게 말하는데 그 남북 부족국가란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우리가 뭐 국사 공부를 시험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아마 국사하고도 다 연관이 되죠, 여러분들. 국사 필수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족국가 시대 들어가서 그 부족국가의 유형인 거기 나와 있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이런 걸 공부해야 돼요. 자, 우리 부여의 포인트. 예. 자, 부여에 있어서는 동그라미 1번에 뭐예요? 첫째 줄 끝에 이건 옛날에는 이랬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이니까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가족은 노비로 삼았다. 그 밑줄 쳐줘요. 부여.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가족은 노비로 삼았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일책십이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죠? 일책십이법 내용이 뭐예요? 예, 절도죄를 범한 자는 12배로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일책십이법 요거 밑줄 쳐주세요. 예, 그 다음에 두째 줄에 또 뭐 있어요? 간음. 간음이 오늘날은 뭐 간통이죠. 간통을 하거나 또 부인이 어떻게 돼요? 질투, 시기를 하면 뭐예요? 사형에 처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뭘 나타내는 거예요? 예, 부인도 여럿도 없겠죠? 그럼 뭐야? 남자 중심의 사회였다. 그러니까 가부장적 사회 질서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키워드 일책십이법, 그 다음에 두째 줄에 뭐야? 간음, 부인의 투기에 대해서는 사형에 처했다. 가부장적 사회 질서가 유지됐다. 이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항에 보면 키워드가 영고라는 거예요. 영고. 영고. 그러니까 부여에는 영고라고 부르는 명절이 있었던 거예요. 응? 그래서 그때는 뭐예요? 그 하늘에 뭐 제사도 지내고 하면서 또 국가의 어떤 명절이니까 죄수들도 석방하고 오늘날처럼 뭐 우리도 추석 뭐 이런다든지 추석 때 사면한다든지 크리스마스 사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응? 죄수들 석방해 주는. 자, 그래서 부여의 영고라는 게 부여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 부여 옆에 고구려라고 또 있죠. 그 고구려는 동그라미 2번 뭐예요? 예. 범죄자는 부족장, 이게 부족장들의 연합체란 말이에요. 각 부족장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직결 처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결 처분하고 가족은 노비로 삼았다. 요거 하나 2번. 그 다음에 3번. 고구려에도 일책십이법이 있었어요. 예? 부여와 고구려 두 부족 국가에 절도범에 대해서 일책십이법이 있었다. 이거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그러면 옥저하고 동해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지금의 우리 한반도를 보면 그 동해안 위쪽에, 그죠? 저 강원도하고 함경북도 그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옥저 동해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옥저와 관련된 일은 거의 시험에 답이 되는 일 없으니까, 자, 동그라미 2번 어느 나라? 동해에 무슨 제도 있었다? 두 번째 줄에 뭐예요? 책화제도. 그렇죠? 책화제도는 동해. 여러분 책화제도하고 일책십이법하고 구별할 수 있죠? 자, 책화제도 뭐래요? 마을마다 이 경계가 다 이제 있는 거 경계 설정이 있어서 그 허락 없이 그 마을에 들어가면 뭐예요? 가축 같은 걸로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동해의 책화제도. 예, 그 다음에 저 남쪽 지방, 이제 사만이라고 있었죠. 마한, 변한, 진한 이렇게 부르는 세 개의 부족 국가가 있었어요. 일컬어 사만이라고 했죠. 저 한반도 남쪽, 지금으로 치면 경상도, 전라도 지역이죠. 그 사만의 특징은 동그라미 1번 첫째 줄에 뭐였어요? 재정이 분리되어 있었던 사회다. 재정 분리. 여기서 재는 말하면 오늘날을 치면 종교죠. 정은 이제 정치고,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었던 사회예요. 재정 분리. 응? 사만의 특징, 재정 분리.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그 동그라미 2번에 두째 줄에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거기 뭐냐면 천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천군이 아니라 소도.
거기 읽으면 천구는 말하자면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죠. 제사장이라고도 칭하고 있죠. 그래서 그 소도라는 특수 지역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종교적인 어떤 성역 지역이죠. 그래서 그 소도에 범인들이 들어가도 이 말하자면 그 군사들이 들어가서 못 잡아오는 그런 일종의 그 피난처 역할 같은 것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도, 그래서 사만하면은 재정분리 소도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응? 소도. 그 다음에 그 삼국시대로 가보세요. 이제 이 부족 국가를 통합을 해서 이제 삼국 체제가 되죠. 그러면 고구려, 신라, 백제 이렇게 삼국인데, 자, 우선 삼국시대는 쭉 읽어보니까 왕을 중심으로 하는 중앙집권적인 국가 체제가 확립. 그래서 이제 왕이 각 지역에 다 자기 신하들을 파견해서 그 왕명에 따라서 전국을 이제 다스리는 체제죠. 그래서 중앙집권적 국가 체제, 왕 중심으로 하는 국가 체제. 그리고 법이 이제 제정돼서 반포되고, 뭐 우리 저 공무원 이 등급 매기듯이 관등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정비가 이루어지고, 맞죠? 또 특히 어느 때나 뭐 반역죄는 엄벌에 처했겠죠. 특히 두 번째 줄에 뭐 있어요? 공무원에 해당하는 관인들. 관인이라는 게 오늘날로 치면 공무원이죠. 공무원들의 범죄가 새롭게 처벌 대상이 되었다. 그죠? 그리고 아직 뭐가 안 일어났어요? 경찰 기능이 다른 행정 기능, 국가 기능하고 분리가 안 이루어졌죠. 그건 언제 일어난다 그랬어요? 1894년 가보개혁 이후부터. 자, 그런 얘기 일단 읽고요. 자, 삼국 각각 살펴볼까요? 자, 고구려의 가장 중요한 거,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동그라미 2번에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데, 지방을 5부로 나누고, 그러니까 수도 말고 지방을 5개 구역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5개 지역을 다스리는 그 책임 장관을 욕살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욕살이 지방 장관이라고 칭합니다. 응? 자, 욕살,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고구려의 지방 장관은 욕살인데, 그 욕살이 오늘날로 따지면 뭐 시도지사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욕살이라는 지방 장관이 그 지역의 군사, 일반적인 행정, 뭐 세금 걷는 것 등 행정, 경찰 이거 다 통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욕살 이거 잘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고구려니까 예전부터 부족국가 시대부터 있었던 일책 12법이 유지되는 거예요. 일책 12법. 그렇게 두 가지를 유의하세요. 그 다음에 밑에 백제로 내려가요. 백제 가면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사망에 있어요. 사망에 뭐 있어요? 수도. 백제의 수도를 또 5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그 구역별로 또 책임자를 둬서 뭐 다스리게 하고, 지방을 또 5개 구역으로 나눠서 시도 단위로 5개 구역으로 나눠서 또 장관 파견해서 다스리게 했죠. 그러면 여러분 구분해야 돼요. 거기 사망에서 뭐예요? 달솔하고 그다음 뭐예요? 뒤에 가면 방령이 나오죠. 달솔과 방령 요거 조금 약간 구별해. 다 어디하고 관계된 거야? 백제하고 관계됐는데, 달솔은 수도를 구역 나눠서 다스리는 그 구역의 장관이고, 그 다음에 방령이 지방의 장관이. 응? 이게 수도와 달솔을 혼동하면 안 된다. 다 백제와 관련이 있지만 지방 장관은 방령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백제에서 동그라미 4번도 하나 더 끝에 가면 뭐예요? 공무원들의 범죄라고 하는 관인, 즉 관인 수재죄라는 게 있었다. 관인이 수재하는 거니까 받을 숫자에 재물을 하는 재자니까 공무원들이 만약에 뇌물 받으면 처벌하는 죄가 처벌했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 백제 관인 수재죄라는 게 있었다. 요거에 포인트를 두세요. 자, 백제하면 두 가지 포인트다. 욕살하고 방령, 그 다음에 관인 수재죄. 여기 두 개 단어가 키워드. 신라 가면 신라는 가장 저 오른쪽 귀퉁이 아래쪽에 제일 늦게 발전했죠. 그래가지고 저거 하는데, 신라의 포인트는 동그라미 3번 지방에 5주를 두고 군주로 하여금, 여기 포인트는 군주예요. 군주. 응? 일반적으로 그냥 군주 그러면 거기 임금 군자를 사용하면 왕을 뜻하는 거지만, 여기서 군자는 군사 군자죠. 군주. 그래서 그러면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놓고 지방 장관을 고구려, 백제, 신라 순서대로 지방 장관을 옳게 연결해 보자. 욕살,
방령, 그다음에 군주, 욕살, 방령, 군주 이렇게 정리. 예. 자, 그다음에 이 삼국 시대를 마감하고 그다음에 어디로 가요? 삼국을 신라가 당나라 힘하고 합쳐갖고 신라 통일하죠. 자, 통일 신라 시대. 자, 포인트 통일 신라 시대 동그라미 1번. 예. 거기서 첫째로 중요한 단어 뭐예요? 여러분 그 좌우 이방부라는 거 나와요. 첫째 끝에 좌우 이방부 그냥 줄여서 이방부. 예. 이방부라고 부르는 부서에서 뭐 했어요? 범죄 수사 집행을 담당했습니다. 이방부. 그게 포인트. 하나 더. 그 옆에 사정부 감찰기관. 오늘날 따지면 감사원 역할을 하면 되죠. 사정부, 이방부. 근데 이방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방부. 오늘날 그 경찰 역할을 하던 기관이 이방부예요. 이방부 중시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전국을 어떻게 돼요? 지역을 나눠가지고 구주 5소경으로 나눴다 그러죠? 그러니까 전국을 9개에 말하자면 도로 나눈 거야. 오늘날 따지면. 그리고 5소경이라는 건 오늘날 따지면 광역시 정도 이렇게 든 거예요. 5개의 그 광역시를 뒀다는 뜻이 돼. 그런 말이 되고. 그러면 이런 지방 장관 이름이 뭐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총관. 총관. 요 단어만 잘 공부하면 돼. 총관. 통일신라 시대의 지방장관, 총관.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총관이. 각 자기 맡은 지역에 정치, 군사, 행정, 경찰 기능 다 하는 거죠. 분리가 안 된 거죠. 자, 총관. 예.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사망이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사망이 뭐가 있냐면 예전에 없던 이제 새로운 죄목이 생겨나고 처벌도 잔인하게 하는데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첫째 줄 끝에 무슨 죄가 나와요? 불휼국사죄. 불휼국사죄. 이거는 말하면 국가의 업무를 돌보지 않는 죄야. 그러니까 공무원인데 자기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뭐야? 말하면 뭐 직무유기죄라고 할 수 있는 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불휼국사죄는 그리고 또 그 옆에 뭐 있어요? 배공영사죄. 그러니까 앞에 배는 배신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공을 배신하고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죄. 배공영사죄. 그죠? 그럼 오늘날 따지면 뭐야? 직무를 이용해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죄죠. 그래서 자, 어쨌든 두 개 죄. 불휼국사죄, 배공영사죄는 그 두째 줄에 뭐였어요? 공무원들의 직무 관련한 범죄란 말이야. 자, 요거 그다음에 그 뒤에 모반죄, 지역사 불고죄인데 특히 지역사 불고언죄 요거 밑줄. 지역사의 지는 알지자란 말이야. 역은 역모를 뜻하는 거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역모한다는 거죠. 역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뭐야? 불고언. 관청에 가서 고발하지 않은 죄. 지역사 불고언죄라는 또 죄가 생겨났다는 거야. 지역사 불고언죄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거기 보면 왕권을 보호하기 위한 죄야. 그러면 시험 대비 이 지역사 불고언죄를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 X야. 시험에 그렇게 바꾼단 말이에요. 이 죄의 성격. 지역사 불고언죄는 왕권 보호 위한 범죄고 배공영사죄나 불휼국사죄는 공무원들의 직무 범죄라고. 그거 구별하는 거. 자, 통일신라 시대 두 가지만 잘 공부하자. 세 가지다. 하나 뭐예요? 이방부가 중요하다 그랬어. 이방부. 그 다음에 뭐가 또 중요해? 지방장관 이름, 총관. 그 다음에 뭐야? 세 번째는 불휼국사죄, 배공영사죄는 직무범죄고 공무원들의. 그 다음에 지역사 불고언죄는 왕권 보호 위한 범죄다. 요거 잘 체크해 놓는 거. 이거 공부하면서 또 이게 어느 시대 거냐? 시대를 이렇게 엉뚱하게 연결시켜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별로 어느 국가에 관련된 거냐? 이걸 또 염두에 두면서 그 하던 역할 이런 걸 알아봐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발해 나오는데 발해는 뭐 그냥 참고 삼아 한번 읽어두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려시대에 가보자. 자, 고려시대 중앙경찰기관 이렇게 나누죠. 자, 중앙경찰기관 그러니까 수도에 있으면서 전국에 이제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중앙경찰기관에
예, 특히 뭘 봐야 되냐면 세 가지를 잘 공부해야 돼. 동그라미 3, 4, 5 여기에 포인트 있어요. 자, 3번 중추원, 그죠? 이 중추원은 오늘날로 따지면은 저 뭐야? 대통령 비서실이야, 말하자면 중추원이. 응? 그래서 비서실에서 왕명 출납하고 특히 왕궁 경비도 담당하고 이랬다는 거죠. 중추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4번하고 5번이야. 금호위하고 어사대. 응? 자, 금호위 고려시대의 기관으로서 뭐 담당하는 거야? 오늘날로 따지면 대통령 경호실입니다. 응? 그러니까 왕궁 경비를 담당하는. 응? 그래서 금호위 뭐라 그랬어요? 금호위는 수도 개경 순찰, 수도인 개경의 순찰 업무 및 포도 금난, 도적을 체포하고 뭐야? 난을 금지하는. 응? 그래서 순찰 및 포도 금난 업무를 담당했던 것. 응? 자,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생각하면 금호위 고려시대의 기관으로 뭐 했다? 응? 수도 개경의 순찰 및 포도 금난 업무를 담당했던 기관이다. 응? 잘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5번 어사대 나오죠? 어사대. 어사대라는 기구 고려시대의 기관이며 뭐 담당했다? 감찰기관이다.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무슨 역할인 거다? 풍속경찰 업무도 담당했다. 풍속경찰. 그래서 여기 특히 강조할 거 금호위 어사대 고려시대의 중앙경찰기관에 속한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 지방은 어떻게 될까요? 예, 크게 5개 도로 나누고 거기에 관찰사를 파견했습니다. 자, 지방경찰기관 관찰사 나와요? 아, 관찰사가 아니라 참 제가 실수했어요. 관찰사는 조선이고 고려시대는 안찰사예요. 안찰사. 응? 양계에는 병마 사는데 근무 놔두고 안찰사. 자, 지방경찰기관 안찰사. 그 다음에 또 하나 다음 페이지 가봅시다. 위아라고 그래. 위아. 자, 위아라는 기구는 오늘날에 뭐와 해당한다고 연구 결과 뭐에 해당한다고 하는 연구 결과 나와 있어? 두 번째 줄 끝에 위아는 현재의 경찰서에 해당하는 거예요. 밑줄 위아는 현재의 경찰서. 응? 경찰서쯤에 해당하는 저 지방마다 그런 기관이 있었다. 위아. 응? 그 다음에 기타 기관 공부할 거. 삼별초 동그라미 1번 삼별초. 요거는 이제 그 고려시대 이제 최씨 무신 정권 하에서 몽고군 침입해 왔을 때 거기에 끝까지 대항한 그런 그 일종의 별도의 부대죠. 말하자면 원래는 이제 최씨 일가가 무신들이 이제 난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그 최씨 일가의 사적인 군대야. 사병이라고 하죠. 개인 사자를 써서 사병 역할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최씨 일가 주변 이 개경 순찰 업무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몽고군 침입해 오니까 이제 거기에 대항해서 끝까지 항전한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거기 그 전투, 경찰 업무 등의 공적인 업무도 수행을 했다. 그래서 삼별초 공부해 두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순군 만호부 이것도 체크해야 돼. 순군 만호부라고 부르는 기관이. 순군 만호부 하면 핵심 단어가 뭐냐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두 번째 끝에 핵심 뭐예요? 왕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능 등 정치 경찰적 활동도 수행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완전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옛날에 일종의 비밀 경찰 기관이죠. 말하자면 뭐 그 반역 이런 것 정보 수집하고 하는 그래서 국정원 역할 비슷한 거 이렇게 된다. 그래서 순군 만호부 왕권 보호를 위한 정치 경찰 활동 수행했던 기관. 요거 그래서 삼별초와 순군 만호부만 잘 체크. 그 다음에 조선시대로 넘어가 볼까요? 조선시대. 자, 고려 뒤에 조선시대. 조선시대는 1894년 갑오개혁 이전의 조선과 갑오개혁 이후 일제강점될 때까지 기간 이렇게 둘로 나눠볼 수 있는데 갑오개혁 이전을 보도록 합시다. 갑오개혁 이전에 중앙경찰 기관으로서 중요한 거 의금부. 의금부 뭐 했어요? 두 번째 줄 밑줄 쳐세요. 여기 의금부라는 건 왕족의 범죄 사건, 왕족이 행한 범죄 또 뭐야? 현직 공무원이라는데 퇴직한 공무원들의 범죄. 그
그 다음에 무슨 뭐 반역죄 이런 중요한 사건들, 그죠? 이런 거를 그 중대 범죄 사건만 여기서 다루고 수사하고 처벌했던 그런 역할에. 그래서 의금부, 왕족 범죄 등 마지막 넷째 줄 끝에 가면 뭐 있어요? 중요한 특별 범죄를 담당했던 기관. 의금부, 조선시대 의금부. 그 다음에 사헌부는 고려시대에 뭐와 짝을 이루는 거야? 아까 고려시대 감찰기관이면서 뭐야? 풍속경찰 업무를 담당했던 기관 어디야? 고려시대는 어사대였죠. 조선시대는 사헌부가 그 역할을 합니다. 사헌부. 그 다음에 우리 많이 들어봤던 포도청, 그죠? 자, 포도청, 조선시대 포도청 체크할 거 몇 개 있어요. 자, 기억번, 도적의 횡포를 막기 위해, 자, 언제 설치됐다? 성종 때. 자, 밑줄 쳐줘요. 성종 때 포도장제라고, 이제 일종의 오늘날로 치면 법이겠죠. 법을 만들어서 포도장제의 기원을 두고 처음으로 임시 설치. 여기까지 자르면 성종 때 처음 설치된 거야. 근데 이때는 임시로 설치해 놓은 거야. 임시로. 그랬다가 두 번째 끝에 중종 때 이르러서, 중종 때 어떻게 됐어요? 포도청이라는 정식 명칭이 이때 이제 붙여지고 항구적 기관이 되었다는 얘기는 이제 뭐야? 그 항구적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아예 정식 조직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상설 기관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종 때 임시 설치, 중종 때 이르러서 포도청이라는 정식 명칭이 생기고 이제 정식 설치 기관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은 당연한 얘기고 디귿번. 첫째 줄 포도청에는 다모라고 하는 여자 관비가 있었어. 근데 이 다모라는 여자 관비, 오늘 하면 여경이죠. 이제 관비니까 관청 소속된 노비 중에 뭐 똑똑한 그 자를 뽑아가지고 이제 포도청에 배속시켜서 이런 인물을 막 양반집 수색이라든지 여자 범죄자 체포라든지 이런 역할을 주로 맡게 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디귿번 중요. 그럼 포도청은 언제까지 있었느냐? 1894년 갑오개혁 때까지만 존속했어요. 갑오개혁이 되면서 이제 포도청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리을번 갑오개혁 때 폐지되었다. 이렇게 포도청 공부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또 올라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직수아문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무슨 어떤 하나의 기관을 가리키는 건 아니고, 직수아문이라는 건 그 직접 수가 죄수를 뜻하지, 직접 죄인을 체포해서 처벌할 권한을 갖고 있었던 관청을 그렇게 불러요. 이름을 직수아문. 그래서 거기 이제 기역번에 설명이 있죠. 중앙에 있었던 각 관청들은 자기네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 위반 범죄자들 체포해서 처벌할 수 있는 독자적 권한이 있었는데,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 중앙의 관청들을 묶어서 직수아문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직수아문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있었다는 거는 뭘 의미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니은번에 이거는 조선시대의 경찰권이 일원화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원화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경찰 권한이 오늘날로 따지면 경찰 권한이 어떤 기관에 다 분산돼 있었던 거죠. 응? 오늘날은 여러분 통일돼 있잖아. 범죄 사건 발생하면 경찰이 수사해서 체포하고 기소하고, 그래서 검찰이 이제 기소해서 처벌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검찰 경찰이 이렇게 이 범죄자 수사 체포 하게끔 하는 역할을 전담하고 있죠. 근데 예전 이 조선시대 이 중앙의 관청들은 제각각이 다 수사 체포해서 처벌할 권한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번에 조선시대 경찰권 일원화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거다. 응? 요 부분이 포인트예요. 일원화됐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면 돼요. 기타는 내가 이게 지금 말 안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는 지나가야 돼. 그죠? 지금 읽은 것들이 시험에 주로 쓰이는 부분들이다 이거죠. 핵심 부분. 그 다음에 조선시대의 지방경찰기관으로서는, 조선시대 하면 우리가 팔도로 나눴잖아. 팔도에 뭐야? 왕이 관찰사를 파견해서
도를 다스리게 하고, 도 밑에는 또 뭐 우리 드라마 같은 데서 보는 사또들이 또 있죠. 고을 수령들. 또 그 좁은 지역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군사, 경찰 기능 다 하죠. 응? 그래서 그러면 지방경찰기관의 관찰사, 예, 여기까지 정리하면 지방경찰기관들을 삼국시대부터 쭉 연결하면 고구려 욕살, 백제 방령, 신라는 군주, 통일신라는 총관, 고려는 안찰사, 조선은 관찰사, 이런 식으로 지방장관이 쭉 이렇게 명칭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어져 오죠. 예. 자, 여기까지 우리나라 경찰 역사와 제도에 관해서 73쪽에 요약 정리해놨습니다. 응? 예, 한 번 더 확인차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뒤로 가면 74쪽에 이제 그 조선시대 이제 한참 가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보다 일본이 먼저 개항을 하고 저 서양 문물을 먼저 받아들이죠. 그래서 뭐 그날 서양식 법과 제도를 만들고 일본이 먼저 개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압력을 행사하고 우리나라 먹으려고 청나라하고 대립하고 하잖아요. 이런 와중에 우리 스스로도 뭐 하려고 그랬어? 뭔가 서양식 제도 이런 거 모방해서 뭔가 개혁을 하려고 했었던 때가 있는데, 그때가 갑오년도부터 개혁을 시작했다 해서 갑오개혁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이제 살펴보면 갑오개혁부터 언제까지? 1945년 해방되기 전 일제강점기 시대까지를 다뤄봅니다. 먼저 큰 제목으로 74쪽에 이 시기를 보면 갑오개혁과 근대경찰의 창설 그랬어요. 그죠? 자, 박스 안에 첫 번째 점, 갑오개혁은 우리나라가 경찰 조직에 관한 법, 경찰 작용에 관한 법, 이런 걸 이제 서양식의 근대적인 어떤 조직에 관한 법, 작용법 만들어서 근대 국가적인 경찰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하는 시기였다. 그죠? 하는 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갑오개혁 시점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경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갑오개혁 시기에 처음으로 근대적 의미에서의 경찰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이 경찰 기능을 담당하는 전담 경찰 조직이 만들어진단 말이야. 응? 그래서 경찰 기능이 다른 행정 작용이나 군사 작용하고는 분리가 됐다, 분화가 됐던 시기 처음으로. 예. 그러나 뭐 쭉 읽어보면 완전한 분화는 이루어진 건 아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경찰이 담당하는 임무가 너무나 포괄적이어서 제대로 된 분화, 완전한 분화는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거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뭐 세 번째 거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거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됐고요. 하지만 이 시기에 갑오개혁 시기서부터 이제 일제강점기까지는 우리 스스로 뭔가 하기보다는 전부 다 일본의 압력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첫째, 그 네 번째 점에 뭐 있어요? 철저하게 일본의 의도와 계획하에 우리나라 경찰 조직과 제도가 창설 정비되고, 일본의 경찰 제도가 거의 그대로 이제 모방돼 가지고 그대로 이제 이식됨으로써 일본의 침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래서 이게 자주적인 개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자, 전체적인 틀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쌍가루 1번 제목이 뭐로 잡혔어요? 일본의 내정개혁 요구에 따른 근대 경찰의 탄생이겠죠? 예, 동그라미 1번 읽어보고, 예, 동그라미. 여러분, 일본이 이제 청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를 놓고 청나라하고 싸움을 벌인 후, 전쟁을 벌인 후 이기고 나서 우리나라를 이제 개혁을 하고, 우리나라를 정부 조직 이런 걸 개혁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 개혁하라고 하는 요구가 결국은 우리나라를 위한 거겠어요? 다 진해 이제 우리나라 침략했을 때 편리하게 통치하기 위해서 미리 정비해 놓는 거죠. 응? 그런 목적으로 이제 우리 정부에 압력을 넣는 거죠. 그래서 자, 동그라미 2번 일본의 내정개혁 요구에 따라, 2번 거기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일본의 내정개혁 요구에 따라 그 당시 영의정 김홍집이 이제 이 정부 개혁을 추진하는 기구로, 이른바 그 당시 명칭으로 군국기무처라는 기구를 만들고, 거기서 이제 정부 조직을 전부 이제 개편한단 말이에요. 내정 개혁에 착수했어. 응?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기획본 뭐예요? 그 기획본 문장을 잘 볼까요? 뭐라 했어?
그래서 1894년 6월 28일 날 이른바 각아문관제라 그래. 그죠? 여기서 아문이라는 용어는 말하면 관청을 칭하는 말이에요. 각아문이니까 오늘날 따지면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국방부, 법무부 이렇게 말하듯이 아문이 오늘날은 무슨 부를 가리키는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각 정부 조직 정부 조직법쯤 되는 거죠. 이 각아문관제라는 법을 만들고 이 법에서 처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법무아문이면 오늘날 뭐겠어요? 법무부지요. 법무부. 법무부의 관리를 받는 사법행정경찰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경찰 용어를 썼다 이랬는데 결국은 뭐예요? 처음에 법을 만들 때는 경찰 조직을 어디에 이제 소속시켜서 만들려고 했다는 거야? 법무아문에 소속시켜서 그 밑에다가 이제 경찰 조직을 만들려고 이렇게 법을 제정했다가 한 3일쯤 뒤에 고칩니다. 고쳐서 어디 소속으로 만들기로 했대? 내무아문 소속으로 만들기로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무아문 관리 사법경찰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기억본 공부할 때 여러분 어디에 포인트가 있는 거야? 처음에는 어디 소속으로 경찰 조직을 만들려고 그랬다? 법무아문 소속으로 만들려고 그랬었다. 그러나 며칠 만에 고쳐가지고 법을 고쳐서 결국은 어디 소속으로 만들었다? 내무아문, 내무부 소속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보고 포인트. 법무아문, 내무아문 이거 바꾸면 안 돼요. 결국 만들어진 거는 내무아문 소속으로 경찰 조직을 만들게 됐고, 그 다음에 니은법. 이때 이제 법이 두 개가 만들어져. 경무청 관제직장이라는 법과 행정경찰장정이라고 하는 법, 이 두 개 법이 만들어지는데 이 앞에 경무청 관제직장은 경찰 조직을 만드는 법이에요. 그래서 경무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처음 만들어지는 거야. 이 경무청이 오늘날로 따지면 뭐 경찰청쯤 되는 건데 경무청이라는 경찰 조직을 만드는 것에 관한 법이야. 경찰 조직에 관한 법이죠. 그리고 행정경찰장정이라는 거는 이 경찰 조직이 즉 경무청이 수행해야 될 직무 있죠. 이걸 정해놓은 법이 행정경찰장정이에요. 응? 자, 요거 조금 더 분석해서 그 밑에 경무청 관제직장, 그 다음에 행정경찰장정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가장 중요한 한 단어씩 연결해. 지금 말했어. 자, 거기에 경무청 관제직장이라는 거는 동그라미 1번에 뭐에 관한 법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경찰 조직법. 포인트는 조직법이라는 경찰 조직에 관한 법. 경찰 조직법.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 시험 문제에 자주 바꾼다면 경무청 관제직장을 경찰작용법이라고 하고 행정경찰장정을 경찰조직법이라고 하고 이렇게 바꿔서 많이 내니까 그것만 조심하면 돼. 경무청 관제직장이라는 경무청이라는 조직을 만드는 법이라고 경찰조직법이고 오른쪽에 올라서 행정경찰장정은 경찰작용에 관한 법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성격의 경찰작용법. 요거만 다 어디 거 한 거야? 일본 거 본딴 거야. 응? 우리나라 이제 처음 만들 땐 경무청이라고 했지만 일본의 동경에 있던 경시청이라는 걸 모방을 해서 경무청이라고 하고 그 제도 거의 비슷하게 따라온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행정경찰장정은 일본에 있었던 행정경찰 규칙과 뭐 위경재직결례. 위경재직결례라는 게 오늘날로 따지면 경범죄 처벌법쯤 되는 거야. 그런 거를 합쳐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그걸 본따 가지고 이제 정해놓은 법이 행정경찰장정이에요. 응? 자.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경무청 관제직장은 조직법이고 경찰작용법은 행정경찰장정이라는 점. 그 점만 잘 유의하고 그러면 이렇게 이 경무청 관제직장이라는 이 법에 따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경찰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경무청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져. 자, 그래서 75쪽에 경무청 창설 나왔죠? 자, 경무청. 그래서 기역본 읽어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좌우 그 당시 전까지 있었던 우리나라 포도청 있지? 이제 포도청 없애는 거야. 좌포도청, 우포도청 이렇게 나눴었는데 포도청을 폐지하면서 새로이 뭐 만들었대? 경무청을 만들었는데 자, 밑줄 칩시다. 내무아문 소속으로 아까 얘기했잖아. 내무아문 오늘날의 내무부 내무아문 소속으로 요게 중요하다. 경무청이라는 걸 만들고 자, 두 번째 줄 경찰 사무를 담당하겠는데 어디? 지역적으로는 어디만?
한성부 내. 한성부가 말하자면 오늘날의 서울시야. 그러니까 수도의 경찰 사무를 맡아보게 된 거죠. 응? 한성부 내 이제 수도의 경찰 사무 담당. 내무하문 소속 수도의 경찰 사무 한성부 내 경찰 사무 담당. 그 다음에 니은번 앞에 거 포인트. 이 경무청의 장, 오늘날로 따지면 경찰청장격에 해당하는 경무청의 장의 이 이름이 뭐야? 경무사. 경무사. 요거 포인트. 경무사. 경무청의 장 이름은 경무사. 그 다음에 디귿번. 이 한성, 그러니까 수도, 그 당시에 서울이죠. 서울을 구역을 또 5개로 쪼개가지고 오늘날로 따지면 경찰서를 두는 거야. 그 당시에 이제 한성부의 오부자네, 너무 그 말에 신경 쓰지 말고 한성을 5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구역마다 경찰지서, 즉 경찰, 오늘날로 따지면 경찰서를 설치해놨다는 거야. 응? 그리고 그 경찰지서의 장을 뭐라고 불렀어? 경무관. 응? 경무관. 혼동하면 안 되죠? 니은번에 경무청의 장은 경무사고, 그 5개 구역 나눠서 경찰지서를 두는데 지서의 장은 경무관이야. 알았죠? 그 용어 구별해야 돼. 그리고 리을번을 봐. 이때 행정경찰장정이라는 법에 따라 이 경무청에서 처리하는 이 경찰이 처리해야 될 사무가 굉장히 폭넓어요. 응? 거기 보면 오늘날에 따지면 진짜 이 경찰의 직무사항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뭐요? 무슨 소방사무도 맞죠? 전염병 예방사무도 맞죠? 무슨 소독사무, 그다음에 보건위생사무, 뭐 이런 것까지 다 이 경찰인 이 경무청이 맡아서 처리하도록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했어요? 이 처리해야 될 이 경무청이 처리해야 될 사무 범위가 엄청나게 광범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제대로 된 업무 분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야. 응? 경찰이 처리해야 될 업무 범위가 사무 범위가 너무 광범위했다. 요 경무청 창설 얘기 잘 공부하고. 응? 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이제 4번은 뭐 크게 신경 쓰지는 않아도 되고요.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일본의 압력을 받아 내정 개혁을 해가지고 이제 근대적인 경찰 조직 경무청 만들고 이 경무청이 어떤 업무를 처리한다라고 행정경찰장정이라고 하는 법 만들어서 경찰의 사무를 정해놨어. 그런데 이게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데 대해서 일본이 또 압력을 넣는 거지. 야, 니네 새로 제도 만들었으니까 잘 모르지 운영하는 거. 이러니까 우리가 좀 한 수 지도해 줄게 해가지고 말하면 고문, 응? 고문 역할하는 자를 일본이 이제 현직 경찰, 고위 경찰을 고문으로 이제 초빙해라 이렇게 압력해가지고 일본인 고위 경찰이 고문으로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이제 간섭을 하면서 점점 일본식대로, 응? 이렇게 바꿔가도록 그렇게 과정이 됐다는 얘기가 동그라미 4번 얘기야. 응? 그거 뭐 굳이 암기 안 해도 괜찮아. 동그라미 3번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한편 이 시기쯤에 그 갑오개혁 그 이후 시점에 여러분들 일본의 헌병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기 시작을 해요. 응? 그래서 동그라미 5번을 가봐. 자, 75페이지 동그라미 5번을 보면 1896년 애초에는 군용 전신선, 응? 군용 전신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일본 헌병대가 처음으로 이제 저 대구에 이제 주둔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나중에는 뭐야? 서울까지, 응? 한성으로 이전해 왔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 헌병이면 이제 군대 경찰 아니야? 군사 경찰. 응? 그런데 이 당시 일본에서는 헌병이 일반 민간인을 상대로도 이제 업무를 담당했단 말이에요. 응?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죠. 그래서 거기 일본 헌병의 주둔과 경찰 활동 부분은 가볍게 좀 읽어두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디귿번도 읽어두면 일본 헌병이 이제 우리 조선에 주둔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일제 합병된 다음에는 헌병이 칼차고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경찰권 행사하는 그런 헌병 경찰 체제라는 게 이제 그 1919년 3.1운동 때까지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분도 뭐 딸딸 암기한다기보다는 가볍게 읽어두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중요한 거는 자 지금 여기 페이지에서 공부한 거는 뭐야? 자 여기 넘어가기 이제 정리하면 처음에는 갑오개혁 때 근대적인 경찰 조직과 이런 거 만들고 하는데
우리 자주적인 게 아니라 일본의 내정 개혁 요구에 따라 이제 만들게 됐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법무하문 소속으로 경무청 만들려다가 내무하문 소속으로 만들게 됐다.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근대적인 법으로 경찰 조직법 뭐라 그랬어요? 경무청 관제직장, 작용법, 행정경찰장정. 그리고 경무청 장 이름은 뭐고 어디 지역 담당했고 한성부 내 담당했고 그 다음에 한성부 내 5개 경찰서 만들고 장을 경무관으로 임명했고 하는 역할은 굉장히 광범위하게 인정됐다는 이 경무청의 창설 부분까지가 중요. 뒤로 가봅시다. 그 다음에 광무개혁과 경부경찰체제 이렇게 나와. 요거는 이제 조금 아까까지를 연결해 보면 일본이 이제 고문을 파견해 가지고 우리나라 이렇게 경찰 뭐 조직 운영 이렇게 해라 하고 자꾸 이제 일본식으로 끌어가죠. 여기에 이제 우리 그 고종 황제하고 그 당시 우리 명성황후, 고종의 부인이 명성황후야, 그죠? 근데 고종이 어려서 왕이 됐어요, 그지? 어려서 10몇 살에 왕이 돼가지고 그 당시 고종의 아버지가 대원군이잖아. 대원군이 이제 정치를 하다가 이제 쫓겨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명성황후하고 고종이 이제 나이가 차니까 직접 이제 나라를 다스리죠. 그때 이제 이 고종과 명성황후가 점점 이제 일본에 의해서 자꾸 압력을 받고 막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한번 독자적으로 우리 식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 꿈틀하면서 개혁을 좀 한 게 있는데 그게 이제 광무개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응? 그 광무개혁 때 그래서 거기 76조에 중요해. 광무개혁과 경부경찰체제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 우리가 과정을 아까 갑오개혁 때 경무청이라는 거 만들었다 그랬죠. 근데 이 경무청이라는 건 한성 서울 지역만 담당하게 했던 거야. 응? 그런데 이 광무개혁 때는 어떻게 돼?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시기는 1897년부터 이제 광무라고 부르기 연호를 써서 광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광무개혁 때 만들어지는 게 뭐야? 경부라고 만들어진 거야. 경부. 여러분 여기서 이 경무청은 원래 어디에 소속돼 있었어요? 법무하무니까 법무부라고 하자. 법무부 밑에 있는 하급관청이에요. 경무청은. 근데 이 광무개혁 때는 경부라 그래서 말하자면 법무부와 동급이 되는 거야. 장관급이 된 거야. 경부라는 경찰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경찰 최고 책임자가 장관급이야. 응? 이게 격상을 시킨 거죠. 어쨌든 자 광무개혁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소개해놓고 여러분들 쌍가루 2번을 잘 봐야 돼. 경부경찰체제의 출범과 좌절 이렇게 있죠. 자 경부경찰체제 동그라미 1번 들어가요. 경부라는 거를 새로 만들었어. 기존의 경무청을 없애고 경부라는 걸 만들었어. 이때 경부는 독립된 중앙관청이야. 독립된 중앙관청으로서 말하자면 뭐 부서를 나누면 법무부, 내무부, 응? 뭐 이렇게 나누면 그거하고 동급이 된 거야. 경부가. 응? 경부가 최고 격상됐었죠. 그래서 경부 내무부로부터 이 내부라는 게 그 당시 또 그렇게 불렀죠. 내무부인데 내부로부터 독립된 중앙관청이 있다. 그리고 최고 책임자 이름이 뭐야? 경부 대신이야. 장관이라고. 경부 대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이 경부는 어디를 담당했어요? 예, 서울뿐만 담당해. 한성하고 어디까지? 각 계양시장. 한성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예? 계양시장. 그러니까 뭐 인천, 부산, 원산 이런데 계양시장의 경찰 업무를 담당했다. 한성 및 계양시장. 그리고 셋째 줄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각 도, 지방 그 외 한성과 계양시장 이외 각 지역은 뭐야? 관찰사들이 있죠? 관찰사들이 있고 관찰사 밑에 경찰 업무를 보조하도록 총순이라는 걸 파견을 해서 관찰사를 보조해서 경찰 업무를 수행하겠다. 그래서 셋째 줄도 밑줄. 각 이제 한성부 이외의 각 도에는 말하면 총순을 두어서 관찰사를 보좌해서 경찰 업무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원적 체제로 유지된 거야. 그래서 서울하고 각 계양시장은 중앙경찰기관인 경부가 이제 시한 업무를 하고 그 이외의 각 도 단위는 관찰부라고 또 명칭을 바꿨겠죠. 거기에는 중앙에서 총순이라는 걸 파견해가지고 경찰 업무를 보조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꿈틀에서 한번 우리식대로 한번 바꿔보자 이거 바꿨는데 이게 한 1년 동안밖에 못 갔어요. 실패했다는 얘기지. 거기 동그라미 3번 보면
신설된 이후 약 1년 동안 이 장관이, 그러니까 경찰 총책임자인 경부대신이 12번이나 바뀌는 등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거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성공했다 이런 말로도 표현하는데 X 실패했고, 다시 어떻게 했어요? 이거 다시 없애고 뭐로 다시 돌아가? 경무청이라는 조직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경무청 다시 만들어. 네? 경무청을 다시 만들었어요. 동그라미 3번에. 근데 이 경무청은 이번에는 어디로 소속된 거야? 내무부에. 네? 내무부 장관 밑에 경무청이라는 조직. 다시 차관급으로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요때만 장관급 부서로 만들어졌다가 다시 차관급으로 떨어지죠. 그리고 이 경무청은 전국의 경찰 사무를 맡아보게 합니다. 응? 전국의 경찰 사무를. 그래서 경무청이라는 게 새로 만들어지고 전국을 관할했다. 그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경부경찰 시스템은 좌절되었다. 이렇게 정리.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76쪽에서 이제 77쪽까지 보면은 한국 경찰권 박탈 과정이라는 제목을 쓰고, 이제 점점점 어떻게 될까요? 한번 우리가 일본의 압력, 일본식대로 무조건 끌려가는 거에 대해서 반발해서 꿈틀해가지고 뭐 한 거야? 광무개혁이라고 해서 고종 때 독자적인 개혁을 추진해 봤는데 1년 만에 좌절. 그 다음에는 점점 더 일본의 요구대로 끌려가게 되는 거야. 응?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다음부터 쭉 읽어보면 막 일본인 경찰이 우리 경찰 조직의 뭐 수뇌부를 구성하고, 응? 막 다 섞어 놓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되면서 점점 일본의 의도대로 끌려가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합병되면서 완전히 뭐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응? 자, 그런 과정이 쭉 있는데 그 중간은 별로 시험에 잘 안 나와. 그러니까 그 고문경찰제도, 통감부 정치 뭐 이래가지고 쭉 나오는 건 그거는 그냥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77쪽으로 가봐. 그럼 77쪽에 맨 아래 쌍가로 3번 나오죠? 한국 경찰권 박탈 과정. 이거 중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의 경찰권을 야금야금 뺏어갑니다. 무슨 조약 같은 걸 맺어가면서. 그래서 4개의 조약이 나와. 응? 그 조약 내용하고 연결하면서 순서대로 우리 한국 경찰권이 일본에 박탈돼가는 그 순서 있잖아. 그래서 자, 1번 경찰 사무에 관한 취국서 이렇게 돼 있죠? 취국서는 뭐에 관한 조약이었어? 그 당시 조선에 들어와 있던, 그 당시 조선이라고도 안 그랬지. 이름을 이제 대한제국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꿨었는데, 나라 이름을. 그 대한제국에 들어와 있는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경찰권 행사는 일본인 경찰이 맡는다.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응? 그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2번은 그 당시 대한제국에 들어와 있던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일본인 경찰들이 또 경찰권을 행사하도록 또 뺏어가고, 그 다음에 3번 사법 및 감옥 사무를 또 일본에 넘기는 조약을 맺었고, 그 다음이 경찰 사무, 모든 나머지 경찰 사무 위탁각서 해가지고 완전 상실하게 되었어. 그래서 요거 순서를 묻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죠? 순서 어떻게 돼? 취국서, 응? 그 다음에 제한국 외국 인민에 관한, 응? 그 다음에 감옥 사무, 응?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이 그냥 모든 사무 위탁각서. 이 4개 순서 맨 앞에 오는 게 뭐예요? 취국서, 응? 그 다음에 제한국 외국 인민 어쩌고 저쩌고, 응?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그 다음이 감옥 사무 넘기는 거, 그 다음이 모든 경찰 사무 위탁각서, 응? 이렇게 해서 요 순서를 연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응?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이구, 우리 조금 역사 많이 했죠, 시간상. 예. 그래서 여기서 중단하고 다음 강의로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응? 예.